내 포트에서 중요한 테마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애들은 뭐 20%씩, 30%씩 그리고 격가지에 있는 테마들은 뭐 10%, 15% 이렇게 해서 한 섞어서 짜는 것 그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좀 2분기에 좀 주목할 만한 시장의 이슈 좀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점검해 주신다면? 사실 뭐 이제 가장 큰 이슈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미국의 물가 지수에 따라서 연준위원들이 어떤 행동을 보일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점도표상 첫 번째 금리 인하가 언제 나올지가 확정이 되는 뭐 점도표가 확정은 아니니까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는지인데 저는 사실은 여기 김 작가 TV에 워낙 유명하고 유능하신 경제 분석가 분들, 애널리스트 분들이 많이 나와서 그분들보다 저는 훨씬 약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글로벌 지표들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단지 시장에 그것들이 어떻게 투영이 되고 어떻게 그게 반영이 되느냐에 대한 실전 투자자잖아요. 근데 오늘까지도 시장은 금리 인하의 연기 또는 심지어 뭐 오래 못할 수도 있다라는 매파적 발언이 한두 번씩 나왔는데 그런 것들의 반영은 시장에선 거의 안 됐다고 보시면 돼요. 왜? 아까 봤잖아요. 일본, 대만, 나스닥 모두 다 3일 전 신고가였거든요. 그러면 그런 내용들은 하나도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거예요. 아마도 이 오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지금의 상승장이 오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뭐 상승장이라고 하기도 뭐든 뭐한 미약한 2100에서 2700 왔다고 해도 한 20, 30% 오른 건데 지금 다른 나라들 뭐 2배씩 올랐잖아요. 그러면 그 지수 상승 과정에서 큰 위기가 몇 번 있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지방은행이 또 일어났을 때 굉장히 크게 이슈가 됐었습니다. 엄청 뜨거웠죠. 그럼 미국에서도 그랬고 심지어 그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도 그랬고 뭐 우리나라는 미국이 재채기하면 우리나라는 독감 걸린다면서요. 그러니까 워낙 두려워했죠. 그런 거에 대해서 그 당시 리포트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의 비교 맞아.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주식을 사실 아직 살아남고 잘하는 이유는 저는 그런 학습 효과와 누적된 데이터들을 머릿속에서 종합적으로 계속 기억하고 정리하기 때문인데요. 이건 뭐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제 머릿속에서 그 재료 그 영향은 어땠었지에 대한 판단들인데 지금 오는 과정에 그렇게 큰 자료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게 다 지나고 나니까 그런 일이 있었나 지금 기억도 못할 정도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사실은 CPI 한 번 또는 연준위원들 한 명의 발언 이런 건 지금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고요. 저는 사실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해도 크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봐요. 왜? 그럼 내년에 한다는 거 아니야. 그지 않나요? 올해 안 하면 내년에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무너질 리가 없죠. 내년에 금리 인하 할 건데.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이게 바둑으로 치면 사실 꽃놀이패 같은 거예요. 바둑을 두시는 분들이 많지는 않으시겠지만 패라는 게 막 패싸움이 있어요. 뭐 저쪽에 두고 이쪽에 두고 막 이렇게 내가 둘 곳이 많을수록 나한테 굉장히 유리한 건데 지금 주식시장의 상황은 그런 분위기다. 왜? 금리 인하 안 하면 어때? 6월에 안 하면 어때? 9월에 할 거고 9월에 안 하면 어때? 내년 1월에 할 건데. 이런 분위기는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저는 됐다고 보고 있어서 막상 금리 인하가 연기되는 건 큰 악재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러면 그 다음은 뭔데? 저는 오히려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연준위원들은 예측이 가능해요. 물가 때문에 그걸 하느냐 안 하느냐. 근데 이제 인류들이 예측할 수 없는 게 결국 전쟁이잖아요. 사실 뭐 누가 언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으면 이스라엘 전쟁이 시작될 줄 알았으면 어떻게 보면 블랙스완의 영역인 거죠? 아직도 안 끝날지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겠지. 그래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동유럽 쪽의 지정학적 리스크들 또는 심지어 중국을 둘러싼 우리나라도 거기 포함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둘러싼 그런 지정학적 리스크들이 정말 뜻밖의 진행이 되면 이건 진짜 우리 그건 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분석 바뀌지만 금리의 하나하나는 예측은 가능하죠. 어떤 예측? 늦어질 수는 있어. 떨어지겠죠. 분명히 하겠지. 그겁니다. 자, 지정학적 리스크 얘기해 주셔서 비트코인이 1억을 돌파하고 뭐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어쨌든 굉장히 이제 지금 곧 있으면 반감기가 며칠 안 남았단 말이죠. 4월 뭐 18일에서 20일 사이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자산 이제 2024년 4월에 세무사님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지정학적 리스크에 또 코인 자산이 또 괜찮다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결국은 저런 거죠. 금값이 뭐 최고치를 찍었다는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같은 개념. 우리가 그걸 보통 안전자산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과거에 무슨 대공황 시기 때 또는 어떤 석유 파동 때 어떤 전쟁의 시기 때
지폐들이 다 그냥 휴지가 돼버렸죠. 그럼 결국은 남는 건 안전자산이야 라는 거에서 그 안전자산이 금, 실물 이런 건데요. 거기에 이제 비트코인이 포함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적인 얘기죠. 몇 년 전만 해도 저게 사기잖아 해서 맞아요. 이제 더 이상은 사기라고 아무도 말할 수 지금 없는데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은 진짜 없어요. 말하면 안 되죠. 왜냐면은 금융 선진국이 미국에서 그거를 승인을 했으니까 현물 ETF 를. 통용되고 있는데 미국에서 통용되는 비트코인을 사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투자 자산의 하나인 걸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 안전 자산의 계속 강세 현상이 계속될 것이냐는 거는 결국은 또 저는 약간 그렇게 긍정이나 부정, 저는 그런 말 많이 하거든요. 주식으로 성공하려면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단순히 말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비트코인 포함한 금 이런 안전자산이 계속 신고가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 뭐 이제 불안전자산이 더 좋을 수도 있냐 해서 저는 당연히 안전자산이 계속 가기 힘들 거다. 왜? 안전자산이 계속 가는 이유는 불확실성이에요. 미래에 대한. 그렇죠.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런 각 지역에서 전쟁이 나고 있는 상황 또는 금리 인하가 언제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서 더 불확실성이 증폭될 확률보다는 불확실성이 확실성으로 바뀌는 구간으로 진입할 확률이 저는 더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전자산보다는 주식에서도 아직 못 오른 이머징 또는 우리나라 주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만약 주식 얘기해 주셔서 지금 그럼 한 5천만 원 정도 있는 분들 어디에 좀 어떻게 투자하면 좋은지 오늘 말씀해 주신 섹터 한 번만 정리만 요약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저는 반도체가 1순위인 거는 뭐 여러 근거를 댔으니까 명확하고요. 이제 2순위를 잡을 때 나는 많이 떨어진 게 좋고 나는 애초에 좀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가 많았어. 그럼 뭐 2차 전지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나 포트폴리오에 2차 전지 별로 없었는데 그럼 굳이 아직은 싱글펀이 안 해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살짝 들어요. 그럼 좀 더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거는 자동차 업종 아니면 제약바이오를 둘 수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업종, 저 PBR, 밸류업에 관련 있는 종목들 중에 자동차가 있고 지주사가 있고 금융주가 있거든요. 전 압도적으로 자동차주가 좋다고 봐요. 그래서 자동차주는 그 이유는 저 PBR 밸류업 관련이면서 플러스 성장이 가미되기 때문이에요. 금융주에 어떤 성장이 있죠? 밸류업 프로그램 하면 우리나라 은행들이 엄청 좋아집니까? 아니면 지주사는 어떤 성장이 있죠? 근데 자동차는 성장이 있죠. 왜? 아니, 전기차는 차 아닌가요? 차? 자율주행차는 차 아니에요? 차? 그래서 반도체 다음으로 2순위로 꼽고 싶은 건 자동차 아니면 제약바이오도 무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1월 달부터 알테오젠 또는 HLB 그룹주들 또 거래소에서 여전히 탑10 안에 들어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셀트리온 또는 수많은 제약주들이 사실 올해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기존에 약 만드는 유한양행, 종근당 뭐 이런 회사들도 움직임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관심을 가질 필요 있다. 그리고 이제 소테마 쪽에서는 로봇 또는 AI 소프트웨어 또는 엔터도 뭐 한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내 포트에서 방금 말한 중요한 테마들 반도체, 제약바이오, 2차 전지, 자동차 이런 애들은 뭐 20%씩, 30%씩 마음에 드는 것들은 그리고 격가지에 있는 테마들은 뭐 10%, 15% 이렇게 해서 한 대여섯 업종에 뭐 한 평균 15%에서 30% 이렇게 해서 섞어서 짜는 것 그게 바로 최적 포트폴리오 업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업종에 100% 투자한다? 그건 주식 투자의 기본이 아니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평소에 제가 김 작가잖아요. 네. 원래 사실 제 본업은 유튜버 이전에 작가라서 원래 기존에 10권의 책을 냈는데 10권. 왜 11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내가 1000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제목이 너무 멋있어요. 네. 저는 사실은 김 작가님의 책을 많이 읽었고요. 특히 뭐 가장 최근에 뭐 머니 트렌드랄지 근데 그 뭐 공저겠지만 하지만 이제 럭키는 진짜 재밌게 읽었거든요. 감사합니다. 거기 제가 말한 것도 약간 약간의 인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인터뷰 하신 분들의 운에 대한 생각들을 정리한 거니까. 근데 이번 책을 아직 읽진 못했는데 사실은 선물한 건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장 오늘부터 읽을 건데 저는 김 작가님의 필력도 필력이지만 이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의 다양한 경험들 거기에서 생기는 철학들을 올곧이 담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축하드립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사실 지금 예약 판매 중인데 에세이 분야 벌써 베스트셀러 1위를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드라마 이렇게 밀리언셀러 드라마
드라마 오픈할 때 시청률 뭐 몇 프로 뭐 이런 공약하잖아요. 네. 그럼 김 작가님은 내가 이거 몇 부 팔려면 어떤 공약을 하고 싶은 게 있나요? 30만 부가 나가면 구독자분들 뭐 30이나 300명을 모시고 30에서 30명, 300명 사이입니다. 모시고 식사 자리를 접대하는. 저도 거기 포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공동 MC로. 그래서 요 책 여러분들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내가 천개 인생에서 배운 것들 이제 교보라든가 에세이도 있으니까요. 주문해 주시면 김 작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거를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1000명을 만났던 인사이트를 그리고 제 인생을 통해서 그걸 좀 풀었거든요. 시청자분들에게 사실 돈, 명예,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담았으니까 많은 분들이 좀 책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혹시 세무사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또 감사하고요. 네. 그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쓴 책은 아니지만 또 제가 주식타짜. 존경하는 허영만화백님의 주식타짜에 제가 지면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서 너무 영광이고 또 안 읽어보신 분들은 한번 구입해 보시고 그리고 또 너무 좋아하는 우리 김 작가님이 11번째 책을 쓰셨는데 제 옆에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역시 그것 또한 영광입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올해 장 나쁘지 않다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뭐 올 때마다 말했지만 나쁘지 않은 장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 연구한 만큼 주식 수익률에 직결되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제가 구독자 100만 명 달성하고 골드버튼 언박싱도 세무사님 옆에서 하고 200만 때도 세무사님께 축하받고 신간이 나올 때도 축하를 받고 항상 첫 축하의 시작은 세무사님과 함께 하는 것 같네요. 거의 뭐 행운의 깐부. 조력자다, 행운의 깐부다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세무사님과 또 2달 뒤에 찾아뵙는 콘텐츠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슈퍼게임의 이중윤 세무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